자, 먼저 변영인 대표 나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아스코 2024 네. 핵심 투자 포인트가 어떤 것들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죠. 네. 우선 우리가 지난 4월에 개최했던 미국 3대 아마케에서 AACR이 4월에 있었죠. 이제 그때는 같은 아마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양과 질적인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이 뭐냐면 기초 파이프라인을 공개하고 전임상 데이터를 갖고 논하는 학회였다면 이번에 아스코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주력 파이프라인의 임상 성과 그리고 여기 관련된 중간값이라든가 임상 1상에서 2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 또는 임상 3상에서 10한허가에 관련된 기대감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어떤 이 성과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는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한 학회였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늘자로 사실 이 아스코가 좀 종료가 되지만 여기서 굉장히 좀 유의미한 성과를 좀 확인했던 종목들이 좀 일부 있었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6월 글로벌 바이오 학회 일정, 네, 요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5월에도 역시 뭐라 그럴까요?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레벨 다운이 좀 있었잖아요. 네. 6월 달에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 아스코라는 어떤 모멘텀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섹터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4월 달의 경우에는 이게 기초 데이터다 보니까 어떤 기대감이 좀 사실 수급에 크게 좀 작용하지 못했던 장세였고 5월의 경우에는 HLB에 대한 승인 기대감들이 시장에 5월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하게 좀 반영이 좀 됐었는데 이게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FDA 승인 실패가 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바이오 섹터 투자 심리가 크게 좀 위축시켰던 어떤 원인. 여기서 아스코에 관련된 일정 모멘텀에 관련된 기대감도 굉장히 좀 쇠퇴했던 흐름들 좀 있었는데 이번 아스코에서는 유한양행이라든가 모스코텍,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등등의 관련된 임상 성과 관련된 부분들 여기서 전 더 특히 더 주목했던 부분들이 글로벌 제약사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임상 3상에 관련된 유효성 여기서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머크의 경우에도 툴키다 관련된 어떤 임상 용법이 굉장히 좀 유효성 가지면서 긍정적인 지표를 좀 확인했고 이 약물을 받아서 병용 치료를 하고 있는 어떤 임상 3상의 모멘텀들을 좀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도 이번에는 굉장히 좀 유의미한 성과를 좀 냈다는 점에서 여기서 이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좀 시작점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HLB 사례를 좀 보면 이게 향후에 승인 실패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좀 크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이오 섹터를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에 단순한 좀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성과에 좀 더 집중을 해보면서 이게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 반영을 하거나 좀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환경이 저는 온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선별해서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스코가 6월 4일 날 끝났죠. 네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어떤 제약회사들 혹은 이슈,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이 좀 나왔습니까? 예, 가장 탑라인이라고 좀 불릴 수 있는 부분이 유한양의 랭라자 부분이었는데 이게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와 랭라자 이 두 가지 약물을 같이 병용해서 임상 3상에 대한 시험이 있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유럽 종약회의 경우에는 이게 경쟁 약물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입니다. 이 약물 대비해서는 굉장히 유효성이라든가 안전성 부분에서는 효과를 입증했는데 중앙값이 소폭 좀 미흡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작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3분기 정도 가을경으로 좀 기억을 하는데 유럽 종양학회에서 유한양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감으로 좀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미국의 FDA 시판허가 진행하겠다. 우리 약물 좋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나서 이 보안 절차, 그러니까 보완된 어떤 약물의 어떤 보안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아스코 행사에서 이 성과가 좀 과연 어떻게 좀 나올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고, 여기서는 사실 중앙값이 그 이전에 50% 미만에서 좀 형성이 됐는데 이번에 51% 정도 상회했다는 점. 이 점은 전 굉장히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8월 10일 날 미국 FDA 심사를 좀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는 저는 승인 기대감이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봐요. 이미 타그리소 약물은 시판 허가돼서 이미 유통이 되고 있는 약물이고 병용요법에서는 랭라자와 리브리바트에 대한 효과가 경쟁 약물, 그죠 아스트라제네카 약물보다 더 좋다는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저는 이게 승인이 안 될 이유가 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이 사실 일종의 예고편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유한양이 한 4%대 주가 상승폭을 좀 이어갔는데 여기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연내 승인이 가셔가 된다면 여기서 이어질 수 있는
로열티 수입이라든가 마일스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아스코 행사에서는 유한양이 가장 이 가시적인 성과를 좀 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 큐런트나 키움바이오, GI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도 임상 뭐 1상, 1비상, 뭐 여기서 임상 2상 관련된. 근데 면역항암제라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보편화되지 못했던. 그래서 암 환자들이 요즘 화학요법으로 치료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 케미컬 의약품들이 좀 많은데 면역 치료제라는 것은 항체와 항체에 좀 더 이중적으로 접하는 약물을 좀 같이 소위 말해서 짬뽕을 해가지고 암만 공격하는 그런 어떤 기술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글로벌 제약사들은 조금 더 면역항암제 부분에서는 좀 빠르게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ADC 항체라고 하죠. 여기서는 뭐 몇몇 기업들이 아직 뭐 기술이 크게 좀 발전되지 못했지만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번에 임상 1상과 1비상 또는 2상에 관련된 유효성이 입증이 됐다는 부분들은 그 다음에 어떤 임상 기대감들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 유한양행 그러면 한 8월쯤 해서 FDA 승인 네. 가시화 되는 거예요? 8월 12일 날로 지금 언론 통해서 밝혀졌는데 네. 일단 우리가 HLB의 사례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HLB 그러니까 경우에도 대박이 되는 거지. 네. 그렇죠. 거기서 뭐 중간에 관련된 리뷰나 중간에 어떤 점검 상에서는 어떤 뭐 특이점이 발견되지 못했는데 결국에는 CRC라고 불리는 그 품질 공정 관리. 이제 이게 HLB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항서제약의 이 의약품을 생산하는 그 공정에 관련된 실사 부분에 대한 미흡도가 좀 있었다는 부분이었는데 물론 이제 이 HLB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근데 좀 한편으로는 뭐 중국 약품을 같이 병역요법으로 미국이 승인을 과연 해줄까라는 시장의 의문도 좀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은 HLB가 따로 좀 풀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유한양의 경우에는 존슨앤존슨의 약물을 병용해서 간다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얀센의 경우에서는 지금 이 리브리반트 자체만 갖고에 대한 단독요법도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보장은 좀 됐지만 이게 랭라저가 좀 결합했을 때 성과가 좀 더 좋았다는 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알테오젠이 기술 이전을 했던 SC 제형제. 우리가 네. 정맥으로 이제 주사를 받았던 것을 뭐 피하주마, 네네. 피부에 지금 우리가 맞는 주사제로 전환을 했더니 부작용률이 낮아지고 생존율이 소폭 올라갔다는 점.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좀 봤을 때는 저는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대감이 그때까지는 좀 주가를 부양할 가능성이 굉장히 근데 크겠네요. 지금서부터 8월까지 그 기대감으로 계속 가나요? 일반적으로 보통 한 그 디데이 있기 한 보름 전, 한 달 전서부터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뭐 일시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기보다는 뭐 지금 일봉 차트 잠깐 보면요. 사실 이번에 아스코 기대감들의 관점에서도 크게 주가가 좀 반영된 측면들은 저는 없었다고 봐요. 왜냐면 지난 10월에 84,600원 신고가 갱신 이후에 오늘 주가에서는 이 정도 유효성이라면은 작년의 기대치를 좀 주가가 좀 많이 끌어올렸나? 이 관점에서 저는 의문이 좀 있지만 다만 이제 아직 시장의 리스크라는 것이 과연 시판 허가가 안 되면 여기서 점만 2번 맞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어떤 이 두려움. 공포 심리, 공포 심리들이 아직은 제약바이오 섹터에 전반적으로 HLB의 악몽이 그렇죠. 남아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HLB가 똥을 제대로 큰 걸 사놨다. 내가 똥 얘기 좀 그만하라 그랬잖아. 그 얘기가 그 얘기였던 겁니다. 이게 그래. 사람들이 뭔가 맞아. 사는데 진짜 그런 공포감이 들게 그치, 안 좋은 되면 기억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알테오젠이 지금 너무 잘 나가주니까 네. 또 그런 두려움을 살짝 이렇게 젖혀두고 또 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하여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알테오젠. 네. 아스코에서도 알테오젠이 뭐 SC 제형으로 그 주목을 받았다.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번 아스코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천천히 리뷰를 좀 해보면 일단 SC 제형에 관련된. 우리가 바이오주가 이 용어서부터 그렇고 너무 이게 어려워.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참 어려워. 네. 기준이 없으니까 네. 다른 기업들은 시장성 얼마, 예상 매출액 얼마, 그리고 전체 시장이 얼마,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게 딱 그려지는데 그래서 바이오주가 참 투자하기 어려운 것 같아. 아 근데 용어 자체가 뭐 SC, 뭐 ADC 이러면 머리 막 지진 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아주 가장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SC 제형이 뭐냐면 우리가 정맥 주사 맞는 거 그냥 엉덩이 주사 맞거나 팔뚝에 여기 피부에 맞는 주사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정맥 주사가 좀 고통스럽고 약을 천천히 오래 맞아야 되죠. 그렇죠. 이 약물을
간단하게 엉덩이나 이 팔뚝 같은데 그렇게 맞는 주사제로 바꿨던 겁니다. 쉽게 우리가 그렇죠. 그냥 병원 가서 엉덩이 툭툭 두들기고 툭 네네. 한번 놔주는. 네. 간단하게 설명하지 거죠. 정맥 주사는 가서 누워가지고 그렇죠. 계속 맞아야 그렇죠. IC로 이렇게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SC 제형이라고 하는데 정맥 주사를 간단하게 맞는 주사로 바꾼 걸 SC 제형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기술이었는데 이걸 머크가 갖고 있는 키트로다라는 항암제에 정맥 주사요법을 엉덩이나 팔뚝에 맞는 주사로 좀 바꿨다는 뜻입니다. 이 요법에서 이번에 이 단독 치료 효과가 19%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SC 제형으로 활용해서 이 모더나의 mRNA 백신 방식으로 결합을 해서 항암제를 투여했더니 여기서 단독적으로 키트로다에 대한 단독 이 치료 요법보다 병행해서 했더니 오히려 19% 정도의 효능이 더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알테오젠이 좀 강하게 좀 주가 좀 반등을 했었고 물론 MSCI 뭐 편입 이슈도 좀 있었고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은 SC 제형제가 여기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랭라자도 같은 요법으로 했더니 생존율이 올라가고 부작용이 좀 감소했다. 그래서 앞으로 대안이 정맥 주사가 아니라 이제 간단하게 맞고 더 빨리 작용할 수 있는 SC 제형제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지금 뭐 키트로다라는 어떤 단독 이 계약을 좀 체결을 했지만 이 부분이 향후에 다른 제약사들의 추가적인 라이선스 기술 이전으로 좀 이어진다면 알테오젠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매출처가 지금 확 다변화될 그렇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키트로다 전체 매출을 보면 34조 원이었어요. 이게 정맥 주사를 맞았을 때. 근데 이게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SC 제형으로 바꾼 키트로다. 이 부분이 내년에 아마 내년 상반기에 허가 여부가 좀 결정이 될 텐데 여기서 만약에 승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좀 결정이 되면 여기에 기대되는 전체 매출액에 많게는 적게는 한 2%, 많게는 한 5% 정도의 로열티가 좀 산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30조라고 하면 30조에 2%면 굉장히 큰 수치의 실적이 좀 반영된 효과.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이 그런 기대치들 때문에 주가 좀 상승을 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현실화가 된다면 전환 추정 가치를 좀 더 반영한다면 주가의 상승 여력은 더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제도 보니까 노바백스가 그 FDA 그 승인 여부 결정 차기 코로나 백신 변종에 대한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21%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FDA가 호재기는 호재인 것 같아요. 승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자, 그러면 지금 아까도 뭐 중국 얘기 잠깐 하셨는데 바이오 USA가 개최되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것이 이제 어떻게 추진될 것이냐에 대한 이슈, 관심들이 쏠리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쩌면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는 한국 바이오주들이 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생물보안법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뭐 바이오를 어떻게 하는 법인가라고 좀 굉장히 좀 의아할 텐데 쉽게 말하면 미국의 생물보안법은 중국의 바이오 사업을 견제하기 위해 생성된 법입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공청회 통과했고 상원에서 일부 안건이 통과된 다음에 하원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이 좀 됐고 이번에 하원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가시화가 된다면 올해 연내 생물보안법에 대한 처리가 좀 완료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의약품을 중국 회사가 대신 만들어서 미국에 좀 공급하는데 전체 매출 포션의 한 60%를 중국 바이오 회사가 의약품을 이제 대신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생물보안법이라는 이슈 때문에 생물보안법의 뭐 큰 용어 부분은 뭐 미국인에 관련된 생체 정보 같은 것들을 중국이 취급할 수 없게 하는 뭐 그 포괄적인 어떤 법도 다 담겨는 있지만 대체적인 어떤 사업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최종적으로 좀 발효가 되면 60%에 관련된 중국 법인이 만들었던 의약품을 과연 어느 나라가 좀 가져갈 것인가. 이 관점에서는 지금 CDMO나 CMO사에 대한 수혜, 중국을 제외한 뭐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뭐 한국의 가장 큰 수혜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글로벌 CDMO 1위사가 스위스의 로슈입니다. 뭐 우리가 지금 글로벌 제약사로서 뭐 위탁 생산도 많이 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어떤 의약품도 좀 많이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후지필름이 또 케미컬 의약을 좀 복제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이 두 개 회사가 미국의 생물보안법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내 의약품 회사를 많이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효가 되면 미국 내 공격적인 의약품에 관련된 캐파 양산 물량들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도 좀 있고, 이번 바이오 USA의 우시바이오가 불참을 하게 된 부분들 때문에 사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여기에 참석하는 의미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는 미국의 케미칼 의약품이라든가 뭐 기타 어떤 위탁 생산 의약품에 대한 물량들을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우리나라의 뭐 STGN 바이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등이 좀 가져올 수 있는 뭐 바이넥스도 그렇고 이수앱지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낙수 효과로 좀 더 이어진다면 굉장히 우리나라에는 긍정적인 어떤 수혜를 좀 작용하지 않을까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복제약 시장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원약 이게 정부가 이제 갈수록 이 국민들을 그 케어하면서 이 의약 지출을 하게 되는데 정부 돈이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네. 케어해 주는데 어떻게 낮은 비용으로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결국 복제약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네네. 그리고 사실 그 뭡니까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저 대표적인 그 회사 셀트리온. 셀트리온. 네네. 셀트리온이 성장했던 성장 이력이기도 하죠. 네네. 요게 이제 갈수록 더 확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싼 약을 그렇죠. 찾는 효과는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약품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임상시험을 거쳐서 시판 허가를 받아서 이제 막 출시된 약의 경우에는 독점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제약사들이 하나의 의약품을 사실상 뭐 수익적으로 계속 뽑아먹기 위해서는 한 10년에서 15년 정도에 대한 특허 조치가 좀 있고, 이게 만료가 되면 케미칼, 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무한대로 신약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계속해서 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보호 조치가 좀 만료된 의약품들이 복제 시장으로 나오면 그 레시피를 가지고 다른 제약사들이 더 싸고 더 정확하게 더 효과가 좋은 약으로 좀 만드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제약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공교롭게도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 3년 후에 전체적인 어떤 생산 캐파들을 보면 지금 송도 공장의 캐파 물량들이 지금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시행과 맞물려서 조금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연동파이가 굉장히 크다는 관점에서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뭐 셀트리온도 굉장히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반사수의 관점에서는 물량 좀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뭐 바이넥스가 최근에 좀 이 등락폭이 좀 커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캐파를 다 담기는 한계적인 부분이 있지만 기대감이 좀 더 강하게 좀 반영되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6월 달에도 뭐 또 주목할 만한 그 바이오 이벤트가 좀 있습니까? 네, 우선 일단 뭐 아스코 행사의 경우는 6월 4일 날 좀 종료가 네, 됐고요. 끝났고. 네, 일단 유럽 류마티스 학회가 6월 10일, 그 다음에 유럽 혈액 학회, 뭐 미국 당뇨 학회 이렇게 남아 있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최대 바이오 뭐 이벤트인 뭐 바이오 USA. 이 부분은 사실상 뭐 종양학회처럼 임상 성과를 조금 더 많이 이제 공개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이 의약품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캐파 아니면 사업 성과라든가 전략적인 논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자리다라는 관점에서 차이가 좀 있고, 저는 나머지 학회에서는 크게 좀 주목되는 학회는 좀 없어 보이는데, 딱 하나 좀 주목해 볼 포인트가 6월 21일 날 개최되고 있는 미국 당뇨병 학회. 이 부분은 최근에 우리가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들이 조금, 특히나 뭐 비만 치료제가 오늘은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지만 최근에 좀 조정폭이 좀 깊었던 이력들 좀 보면 추세를 오늘 기점으로 좀 전환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당뇨병과 사실 비만 치료제의 메커니즘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게 뭐 당뇨 치료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부작용이 살이 빠지다 보니까 당뇨 치료제를 안 만들고 이 비만 치료제로 만들었던 이 약물이 삭센다. 그래서 이게 2세대 약물이 위고비로 이제 탄생이 되면서 하루에 한 번 맞던 게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걸 이제 이 고도화가 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실 한미약품이 당뇨 치료제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기술력이 높은데, 여기에 더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국산 이 비만 치료제 아마 승인이 가장 빠르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지금 당뇨 학회에서에 관련된 부분은 뭐 당뇨 치료제 부분보다는 비만 치료제 모멘텀들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최근에 이거 위고비의 가장 큰 단점이 요요 현상. 이 부분 때문에 과연 이거를 약물을 조금 더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 그래서 지금 한 번 맞던 것들을 오히려 같은 횟수에 맞지만 이 치료 병행 효과가 좀 더 길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맞거나 뭐 두 달에 한 번 맞아도 약효는 좀 동일하게 좀 이어질 수 있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관련된 모멘텀에서 뭐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이 최근에 그런 기대감들을 좀 더 반영시키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아, 보겠습니다. 이거 패치형으로 마이크로 니들 해가지고 딱 붙이고 있으면 뭐 한 1년 그렇죠. 내내 아니면 한 달 내내 이렇게 좀 그렇게 되면 참 좋겠네요. 저는 지금 살을 좀 빼야 되는 입장이라. 우리는 뱃살만 좀 빼도 예, 여기다가 딱 붙이면 배만 좀 쫙 빠진다든지 이렇게. 저 뭐야 섹터별로 제가 예전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는데요. 네. 이 회충 있지 않습니까? 아 몸에 됐어. 아 나쁜 또 거. 딱 듣자마자 듣고 싶지 않아져. 알겠습니다. 아니 또 삐지지 말고요. 식사 시간인데, 그러니까 회충은 몸에 나쁘니까 우리 회충약을 먹는데, 네. 요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좀 잘 만들어가지고 요 몸에 키우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펫 키우듯이 회충을 하나 키우는데,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회충이 잘 먹어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이 안 찌는 쪽으로. 아 진짜 괜히 들었어. 진짜 첫 느낌 그대로 갔어야 돼. 아니 근데 그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관련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네. 가장 탑픽으로 보는 제약주나 바이오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참 궁금해지네요.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좀 두 종목을 좀 고민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 유한양행도 자리는 좋지만 유한양행과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이 오스코텍이죠. 왜냐하면 네. 이 랭라자를 사실상 2022년도에 유한양행에 기술 이전했던 이 파이프라인명이 레이저 티닙입니다. 레이저 티닙이 유한양행으로 옮겨지면서 랭라자라는 상품명을 좀 바뀐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한양행이 최종적으로 시판 허가를 좀 득하게 된다면 오스코텍의 경우에도 사실상 여기에 연동되는 마일스톤이라든가 로열티를 같이 좀 수령받게 되는데 이게 연으로 환산됐을 때는 아마 올해 연내 확정이 된다는 전제라면 한 100억에서 한 170억 정도가 초도 수익으로 좀 잡힐 수 있는 부분들. 그렇다면 지금까지 돈을 못 벌었던 제약사가 아니라 이제부터 돈을 버는 기업으로 좀 탈바꿈한다는 관점에서 시총여력은 좀 남아있다라 좀 보이고 저는 오늘 펩트론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오늘 6.8% 상승했던 39,800원의 주가 형성을 좀 했고 야, 언제 이리 올라왔어요? 네. 바이오주들이 소리 소문 없이 슬쩍슬쩍 올라온 게 꽤 돼. 아, 저는 페트론은 이제 완전 시세에 너무 나가지고 끝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다시 올라왔네요.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 보면 지난 8월 30일 47,150원이 신고가 부분. 지금 뭐 주가의 어떤 차트 부분은 사실 뭐 정배열 부분으로 좀 선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과일 지표권 안에 들어왔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일정 모멘텀인 당뇨학회 일정 모멘텀들 좀 더 기대해 보면 아직까지는 수급 기대감들이 좀 더 남아 있지 않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었던 뭐 스마트 대포라고 불리는 장기 지속형 치료제 이 부분은 주사제의 경우에는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주사제로도 적용이 될 수 있고 먹는 경구용 약. 그래서 한 번 먹어도 한 달간 약이 좀 지속된다든지 뭐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패치 이것도 뭐 붙이고 있으면은 뭐 일주일이 아니라 뭐 한 달 정도 좀 지속이 된다든가. 그래서 이게 약물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조금 더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플랫폼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페트론의 경우에는 작년에 뭐 일라일릴리에 사실상 뭐 기술 이전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부각은 됐지만 아직까지 성과를 좀 내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학회에서는 추가적인 기술 이전을 논의할 수 있다는 어떤 이 대표사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본다면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한 번 정도 언급이 되지 않을까라 좀 보이기 때문에 펩트론은 조정시 그리고 일정 모멘텀을 좀 우리가 주목하면서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4월 달부터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네요. 네. 어디 외국인과 기관 네. 어디 쪽이? 둘 다요. 둘 다. 쌍끌이로 쌍끌이로. 그냥 뭐 기관에서 조금 더 샀는데 차트도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선주에 집중하고 있을 때 맞습니다. 야금야금 사모은 거지. 그렇구나.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바이오주라든가 지금 막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섹터들, 뭐 바이오주도 뭐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관심 받겠죠. 또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그럴 때 야금야금 모으고 있는 섹터 종목들이 어딘가.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네. 자, 아드리아님이 딱 한 말씀 하시네. 네. 고마해라. 밥 먹는 중이다. 죄송합니다. 급 사과 방송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식사 시간에 그 더러운 얘기 죄송합니다. 네. 자,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